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김희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시장경제 복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경제 복수, 그 제목처럼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목적지향적 주체가 아님에도 시장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개입함에 따라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나 바른사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송강주 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차기 정부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화해 무드를 연출하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까지 하는 등 평화적 관계 유지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문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적 효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한미동맹, 북한 주민의 인권, 비핵화도 다 뒤로 하면서까지 문정부가 이루고 싶었던 평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잃어버린 5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합니다. 차기 정부 대북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 남북 하나재단 송강주 이사장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송강주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는 제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채팅 그 방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저도 그동안에 이제 그 당시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그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그 정부산하연구소인데 그때부터 한 20여 년 동안 주로 이제 북한 문제를 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그런 대화와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그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라 그러면은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가 확정이 됐는데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디펜스 전공은 아니고 북한 사회의 체제, 사상 이념 체제, 그리고 북한의 대내외 전략,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이게 디펜스 전공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북한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우선 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4대 과제라면 크게 4가지입니다. 북한 핵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개혁 개방 문제, 그 다음에 평화 통일 문제입니다. 이게 이 4가지 과제가 어느 한쪽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연동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개혁 개방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개혁 개방이 되면 일정한 10년이나 한 20년 정도의 어떤 그런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서 또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또 이렇게 높아지죠. 이 4가지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카테고리별로 나눈다면 4가지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이제 억지하면서, 그러니까 디트러런스죠. 이걸 하면서 두 번째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평화 통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통일이라는 것은 그걸 전제하지 않았어요. 선건설 후 통일 이 전략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거쳐서 60에 들어와서는 88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대북 정책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현재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러니까 이제 이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여기에 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5년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놓은 것이 한반도 평화 이제 프로세스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이 있었고 동시에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간에 이제 중재 외교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미국 간에 이 중재 외교를 하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맨 먼저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를 해라. 그게 사실상 또 싱가포르 선언에 보면 그게 먼저 나옵니다. 서로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먼저 나오고 세 번째에 이제 아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만이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사실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그런 표현을 썼을 리가 없고 김정은이가 표현을 썼다면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제 3월 달에 당시에 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근데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게 의미가 좀 다르죠. 그 조선반도 비핵화는 먼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즉,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또 두 번째는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거예요. 이중 기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중 기준을 철회해라. 그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들도 핵 보유국이고 우리도 핵 보유국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도 그것도 도발인데 왜 우리의 미사일을 쏘면 그걸 도발이라고 하느냐. 김여정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군사 연습을 하면 그건 도발이고 당신들 하는 것은 방어 연습이 여기 말이 되느냐. 이중기를 철회해라. 이 김여정의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그 속에는 그것이 바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그 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도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미 전략,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 전략 방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게 미국 중재 외교예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중재 외교는 예견된 사실 실패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영변에 있는 오래된 노후화된 핵단지를 포기를 하면은 대북 제재를 미국이 해제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노이 회담에 갔는데 그것이 안 된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하노이에서 돌아와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대통령한테 삶은 소, 이런 소대가리 같은 그런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금강산 지구의 남한 자산을 해체하거나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서해 NLL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남북 간에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북한 간의 대화가 끊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종전선언에 더욱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프로세스대로 간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종전선언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또 종전선언은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제 여당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21일 날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2018년 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라는 요 한 문장이에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경제 통상 부분이 굉장히 많고 중국에 대해서 공급 문제,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문제 같은 것도 미국한테 전체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딱 짜여져 있고 실제로 한국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익 같은 것도 좀 많이 양보를 하면서 딱 한 문장을 얻어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북한의 그러니까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한 겁니다. 이 말이 이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효하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백악관과 국무부가 실무자들이 보면은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가 사실 제일 우선 문제라고 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최근에 미 백악관 제이크 슬리번의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순서와 시기와 조건에 대하여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견이 많다는 뜻이죠. 아주 외교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고,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이 이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end of statement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종전성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전성명. 통상 종전선언이라면 declaration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걸 쓰지 않고 종전성명을 쓴다는 것은 그 한국이 원하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종전선언이 현재의 정전협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압축하면은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대화는 북한하고 대화는 계속 하는데 북한이 먼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좀 더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와대의 그 서훈 실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떤 동의를 받고 최근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양재츠 대외 담당이죠. 양재츠를 만나가지고 미국이 원칙적으로 종전선언에 동의했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북한 채널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북한에 답변이 없습니다. 김여정이가 9월 24일 날 이중기주 남조선이 북남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중기주를 철회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말은 남조선이 미국한테 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도록 하고 이중기를 철회시키라.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서훈 실장이 양재철을 만나서 그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랬는데 양재철 이야기가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그 상황이고 중국은 물론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그럼 가능하냐? 뭐 여기서는 불투명이라고 제가 해놨지만 사실은 불투명이라기보다 불가능하다. 임기 내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접점이 어렵다는 북한의 입장은 뭐 대북 적대시 정책 처리하고 대북 제재 해제해라. 일부라도 해제해라. 2017년 마지막에 유엔 대북 제재 3가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유엔 대북 제재 제일 중요하고 본격적인 제재인데 그걸 철회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중기준 철회는 한미 간의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영구 중단해라. 그 요구니까 미국 입장이든 한국 입장이든 받아들이기 어렵죠. 또한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먼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라라는 것도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미북 간의 접점이 현재는 어렵다. 그 두 번째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 선수들만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베이징에서 남북 미 중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을 한다. 이 문재인 정부 입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 이 정전협정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슨 4명이 일단 베이징에서 모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4명이 모이기 이제 어렵다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령의 신체적 안전을 보존하는 건데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렇게 있는데 김정은이가 가기 어렵죠. 그리고 현재 지난 도쿄올림픽 때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참했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2020년 말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해버렸어요. IOC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 자기네들 인민 공화국 깃발을 들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중립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중립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정은이가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용납하기 어렵죠. 아마 그래서 북한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려 그러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가 이 한반도의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화상회의를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미중 정상의 화상회담이에요. 화상회담. 어차피 뭐
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하나의 이벤트 쇼, 평화 쇼로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통해서 뭐 적극적인 그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의지가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 이제 차기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는 핵심적으로 이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현재 북한 아젠다라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안보리와 이사회에 동시에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객관화된 그런 북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물론 그 목표는 계속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료해졌고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폐기 자체는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 핵으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핵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핵 공유를 할 것인가 또는 전술 핵 무기를 재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그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근데 어떻게 돼 있냐? 2016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 제정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현재 민주당이 시행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보면은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려 그러면은 이사를 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북한 인권 재단에 이사를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을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재단이 구성될 수가 없는 거, 성립될 수가 없죠. 원래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추진은 강력하게 했고 북한 인권 그 재단 이사장으로 어느 한 분이 옛날 통일원 차관을 지내신 김서구 차관님께서 내정이 됐더랬어요. 그런데 끝내 뭐 민주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무산돼 버렸죠. 제가 남북하나재단에 근무할 때 그 남북하나재단 정도의 규모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북한인권재단을 그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이제 이사회 추천을 기다리면서 했는데 그게 뭐 사람도 일부 그 창립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무산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은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정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해서 그 외교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이죠. 또 그런 한편에 이제 대북 전담법을 제정을 해서 반헌법적,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 또 이런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 명시적인 어떤 탄압적 정책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은 아마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착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고착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으로 앉고 그리고 부위원장 이런 체제로 이거 좀 조직이 좀 컸던 편인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그보다는 좀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구성원들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재 이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곤란하죠. 과거에 통일준비위원회도 그 활동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 좌우를 다 망라하고 소위 보수 진보를 망라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완전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북한 인권 문제는 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국제 규범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이제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 납북자만 하더라도 전시 전후 납북자 이게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배 탈북자 인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부, 외교, 법무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고, 인권 문제는 현재 민간단체에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권이란 역사적으로 민권에서 출발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죠. 또 실제로 북한 인권을 처음 제기했던 분들도 거의 민간단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론으로 해서 이제 2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그 합동 같이 하는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의 북한 인권 업무하고 민간 단체의 북한 인권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운동 이런 거를 통합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엔, 이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캐나다, 호주, 동남아국을 비롯해서 이 관련국들과 해외 북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이 굉장히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민간단체들하고 이렇게 국제기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북한 인권 거의 무관심이 아니고 탄압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한미동맹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미동맹 약화가 이제 되는데, 현재 주한미 대사 해리스라고 코스염이 이제 기록한 그분이 이임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미국 대사가 오질 않았어요. 부임 안 합니다. 그 말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바뀌면은 아마 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한미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현재 유엔의 한반도의 중요한 아젠다이자 미국 국무부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면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대중국 전략의 인권 문제, 중국 인권 문제를 많이 지금 이슈화해 있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같이 이슈화해서 그 한미 간에 공조를 하게 되면 대중국 전략에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인도 이렇게 이제 쿼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쿼드에 현실적으로 가입하기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세계 이슈화함으로써 쿼드 플러스 대한민국 뭐 이런 어떤 그런 외교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 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중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서쪽에 신장 인권이 이제 있고 동쪽에 북한 인권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외교력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그냥 뭐 정부 정책의 그냥 하나의 아이템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1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 국민 91%가 북한인권 상황이 현재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국내 문제와 또한 국제 문제화가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 66%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 60%가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정부가 같이 협력과 공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의 핵심 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있는 국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래도 문화적으로 문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BTS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류의 BTS 인권 문제도 그런 식으로 세계 대중화, 세계 시민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로 세계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종의 소프트 파워의 어떤 그런 영토에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문제점 알아봤고요.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신동춘 선생님 말씀 주시고요. 일단 신동춘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채팅창으로 조동근 선생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가 이것에 유의를 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 구체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양 세력이라는 건 미국하고 일본 등 주로 이제 바다를 무대로 하는 해군력이 이제 강한 나라고 대륙 세력은 저 북쪽의 큰 덩치인 저 러시아, 중국이 주로 이제 전체주의를 실시하면서 온 나라인데 이게 이제 조선 말부터 시작이 됐죠. 조선 말에 우리 위정자가 해양 세력을 얕보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었다가 결국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은 그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본이 패망을 한 후에 소련을 농공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삼판선으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됨으로써
사실 38선이 지금 한반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직도 그게 깨진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소련, 중국 이런 공산주의 세력이 합작을 해서 우리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유진영이 막아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 제국이 아주 강대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소련은 사실 자체 모순과 여러 가지 그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너무 버거워가지고 90년도 초에 망했는데, 사실은 이때가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의 공백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고 미국이 중국한테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허용을 합니다. 그 전제는 소득이 높아지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허상이었죠. 그래 이제 중국이 2010년 뭐 이쪽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더니 세계 이제 패권을 차지하려고 미국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 미국이 지난 1세기 동안 초강대국으로 국력을 축적을 해왔는데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중국을 일단은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뭐 미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향후 몇 년 안에 굉장히 크게 약화되거나 굉장히 곤경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말에 우리 위정자가 사태를 잘못 파악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위정자들도 어떻게 친중 친북을 하면서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정책을 거꾸로 가서 나라를 거의 그 안보 위기에 지금 몰아넣고 평화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비핵화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차기 정부나 모든 저기에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쪽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신동춘 선생님의 말씀에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국제적 어떤 그런 파워와 위상이 100년 전에 이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부딪혀서 38선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은 100년이 지나면서 조금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쪽인데요. 현재 3050 클럽에 가입해 있는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인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뭐 전면적인 어떤 그런 뭐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적 능력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형식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있고, 과거에 100년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 약탈적인 그 제국주의적인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제국주의, 미국 보고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종북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 따라가면서 이거 미국 제국주의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제국주의적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1대1로, 뭐 그다음에 전랑 외교라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푸틴은 여전히 구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이제 곧 새해 들면은 우크라이나를 아마 침략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거에 스탈린 시기에 소련이 이제 강력했던 그것을 자꾸 이렇게 향수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동춘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련이 이제 무너지게 된 그 과정이 크게 이제 3단계로 보는데, 이거는 뭐 첫째 단계가 1953년에 스탈린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 3년 동안의 권력 투쟁을 이제 벌인 끝에 후르쇼프가 이제 실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그 후르쇼프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스탈린의 그 수령론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개인 숭배. 그래서 그걸 막 아주 비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후르쇼프의 주장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과도기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과도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이제 원래 공산당 애들이 이제 거짓말이 많은데 원래 위선적인 그런 게 이제 체질적으로. 근데 그 당내 투쟁이라는 것이 형식은 이론 투쟁이에요. 이론 투쟁을 형식으로 하고 권력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이런 그런 당내 투쟁을 벌이는데, 이론 투쟁에 나온 게 그때 그 후르쇼프가 내세운 게 이 과도기 논쟁이 붙으니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 그럼 언제 넘어갈 수 있냐? 이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완전히 성립되면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초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는 경제 제도가 완전히 성립되면 노동계급 독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노동계급 독재를 근데 약화시키게 되면 수령 독재가 약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령 독재라는 것이 노동계급 독재에 기초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스탈린의 수령론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 논쟁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나니까 이 원래 러시아의 소련의 수령론이라는 것은 인민 대중의 이익은 노동계급이 대표한다. 노동계급의 이익은 공산당이 대표한다. 공산당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수령이 이끌어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거든요. 북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그러다 나중에 이게 바뀝니다. 거꾸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 이 소련의 수령제라는 게 완전히 허구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막 16개국, 적어도 16개국들의 그 주변국들, 러시아의 CIS에 들어가는, 게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많죠. 이걸 다민족, 다국가, 다언어, 뭐 이런 복잡한 거를 소위 단결의 중심이라는 그런 논리로 이걸 공산당으로 묶고, 공산당 정치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정치국에서도 수령론으로 묶었던 거예요. 소련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신동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지금 한국이 이제 그런 6.25 전쟁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과거의 그 시기에 어떤 대한민국이 피동적 상황에 전면적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피동적 상황이라는 저는 보기 어려운 쪽이고, 적어도 일종의 어떤 중견적 파워, 미들 파워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럼 이 미들 파워의 힘을 어떻게 외교에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잠재적 외교력과 이 정보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저는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동춘 선생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던 대외 정책을 그걸 완전히 처음부터 파기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그럼 많은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대표님 혹시 가능하시면 채팅창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발언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마이크 음소거 푸시고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북한 인권법을 1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정권이 그걸 일방적으로 그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는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 재량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갖고 입법한 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걸 갖다가 홀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를 하는지. 네. 그 조동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불법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2016년도에 제정된 그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은 북한 인권의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서 이 통일부가 그 북한 인권 정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성을 해서 북한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지요, 당연히. 이거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안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불법으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봅니다. 누가 왜 이것을 못하게 했느냐.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것을 지시했다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럼 청와대에 수사를 해야죠. 그 이게 뭐 불법이에요. 종전선언을 하기에 그리고 앞서서 북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권 대사를 외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예. 그리고 불법이죠. 뭐. 예. 뭐 당연히 그래서 제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기 재작년에 동해로 오징어 배를 몰고 그 귀순한 2명의 북한 어부가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근데 그 2사람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국제 고문 방지법 4가지를 위반을 한 거예요.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은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인환 변호사님 모시고 문재인 정권 5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정말 한 해의 마지막 저희 미트 콘서트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또 송년처럼 또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바쁘시지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